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질서, 경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이 말은 강자와 약자가 고루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용됩니다. 크고 비싼 자동차나 작은 용달 트럭 모두가 질서가 있다면 공평하게 운행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질서는 힘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강국들의 질서 재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로 보내드립니다. 부장 인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티슈 인턴, 금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당장 취업문은 좁은데 인턴을 거쳐야 그나마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턴만 하다가 연차가 부장급에 돼버린 경우 부장 인턴 이렇게 자주 섞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취업 대책 뭔가 많이 벗어난 것 같죠? 이 제도의 문제점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도미노는 날카로운 한국 경제의 문제의식 중에서 일자리 대책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7년 1월 24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하나의 테두리로 묶여지고 있는 현상, 이미 이제는 보편화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나프타 재협상에 이어서 그간 계속 추진되어 왔던 최대 규모의 FTA 중에 하나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까지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탈퇴가 세계 무역 질서에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TPP의 효력 어느 정도이며 또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자국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들을 조금 찾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TPP 얘기는 우리가 가입이 늦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 그런 뉴스들이 이전에 있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배척한 이 TPP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요. 2004년에 P4라고 해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6년도에 발효가 됐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가서 그 네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페루 그리고 베트남이 가입해서 총 8개국이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카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2013년에는 마지막으로 일본이 가입을 해서 최종 이제 협상을 시작했고요. 네. 그 협상이 한 1년 한 2, 3개월 전인 2015년도 10월 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TPP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한미 FTA 버금갈 정도의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FTA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12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그런 FTA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그런 FTA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TPP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고 또 규모 면에서도 커다란 이 경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 내지는 안착을 추진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했습니다. 의외인 게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 의원이 상원 의원이 환영을 밝혔고요.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그 노동자들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유무역이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이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좌파인 경우는 TPP를 반대해 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공화당 정통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유무역을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 TPP 철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TPP를 하나의 그 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탈퇴가 되고 나면은,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입지가 이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 영역이 줄어드는 것. 아무래도 뭐 트럼프의 당선 원동력이 사실은 미국 내 일자리, 뭐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 이 이야기였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장벽을 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무역이 줄어들 것이고요.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유무역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GDP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미국 내에서는 또 물가가 오른다라든가 오히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그 전체적으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가시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는 것 같고 또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많은 미국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국내용으로는 뭐 설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미 세계 경제가 한 덩어리여서 그럴 텐데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이 막강한 또 군사 경제적 영향을 가진 나라가 TPP를 탈퇴한다는 것 자체가 무역 질서의 변화다. 뭐 좀 성급한 쪽에서는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영내 무역 협정인 RCEP로 다들 몰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RCEP은 아세안 플러스 6개국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현재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TPP하고 봤을 때 수준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개방의 수준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RCEP은 RCEP대로 계속 가겠지만은 일단 TPP 12개국 중에서 RCEP에 속하고 있지 않는 뭐 페루라든가 이런 그 미주 쪽에 있는 나라들이 RCEP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RCEP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RCEP이 뭐 성립되는 것은 좋습니다.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TPP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남고요. 다만 이제 이 RCEP에서 현재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결국은 중국이라든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망으로서는 지금 두 개의 큰 경제 협정 축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협정의 수준이라든가 영향력 면에서는 TPP에 비해서는 약한 RCEP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면. 재밌는 게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RCEP과 TPP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좀 신흥 강국들이 또 전통적인 강국과 신흥 강국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쪽 국가들이 RCEP으로 더 무게추를 올리고 RCEP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방식의 좀 대응책, 즉 미국의 정책에 좀 대응하는 움직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RCEP의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새로 더 수준을 높이기는 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 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그 TPP에 들어가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RCEP 수준을 일단 만족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자 협정을 통해서 좀 더 수준을 높인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또 양자 쪽을 이제 치중하겠다. 그렇게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메가 FTA 미국과의 메가 FTA는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자 쪽으로 해서 좀 수준 높은 FTA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메가 FTA 시대보다는 양자의 미국의 정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나프타라든지 TPP에 대해서 미국은 확실하게 액션을 취했는데요. 한미 FTA도 사실은 양자 간 FTA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재협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일자리 뭐 최대는 13만 개까지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 지금 이게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수지 흑자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02억 불. 대미 흑자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참 그 할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보는 그런 FT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더 재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FTA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가지고 그동안의 한미 FTA가 단순히 그냥 무역 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했고 미국 내 산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붙이겠다, 굉장히 강도 높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 내에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25%의 네. 교역량을 갖고 있는데 네. 환율 조작과 같은 여러 가지 무역상에서의 불공평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공장을 미국 내에 짓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굉장히 관계 재설정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까요? 예, 지금 사실 환율 조작국의 그 기준, 하는 기준이 뭐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무역 수지 흑자 또는 환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율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썼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 걸리는 것은 아닌데, 네네. 이제 뭐 전체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그 지정이 더 먼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그 미국의 통상 정책을 봤을 때 항상 이제 주변 국가부터 먼저 때리고, 그리고 이제 메인 국가, 그 주 국가로 이렇게 압박해가는 그런 전략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환율 조작국으로 갑자기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고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과거에 우리 그 1980년대 슈퍼 301조 같이 네네.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미 간의 관계를 한미 경제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체 대세계 경제 무역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세계 경제 무역 관계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좀 계속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이미 철강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 반덤핑을 적용한 적도 있고요. 또 중국 역시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엄격한 검수를 내세워서 한국산 수출품을 전체 반려를 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무역 정책도 경제적인 외교 정책, 어떤 방향,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명백한 것은 그 반덤핑이라든가 이런 그 무역 구제 조치라 그럽니다. 세이프가드라든가 이런 조치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일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또 많이 제기가 될 것 같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양자간 거래에 있어서 어떤 무역 마찰 또는 무역 구제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이 비관세 장벽 문제는 사실 그동안 여러 그 어떤 통상 협상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다자간 무역 체제인 WTO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국의 WTO 회원국인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싫다고 중국을 택할 수도, 중국이 싫다고 미국을 택할 수도 없는,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외교적 무역 노력에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응종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의견 덧붙여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2봉지씩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계속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무역협정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에 이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탈퇴까지 하면서 이제 정말 미국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미국 국민들만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정책을 천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묘하면서도 또 절실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수출입 품목의 범위를 비롯해서 예정 금액, 결제 방법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무역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성립시키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또 경기가 위축되면서
특히 강대국 위주로 우선적으로 내 나라부터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맺었던 이 무역 협정들 재협상하거나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무역 정책과 협정 시급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한국인데요. 무역 협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 경제 톱뉴스로 문을 열고요. 오늘 2부에서는 일자리 관련 인터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습니다. 날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확정 공시가 됐습니다. 부분별 실적도 나왔고요. 성적표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따라가는가 싶은데도 참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소비 심리 얼어붙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3, 이건 전달에 비해서 0.8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글로벌 금융위 직후인 2009년 3월 75를 기록한 이후에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이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꺾였던 2015년 6월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을 밑돌고 있으니까 비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생활 형편에 대한 체감 경기가 악화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소비자 심리 지수는 87로 나왔는데요.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생활 형편 전망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6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생활 형편 좋지 않아졌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국정원장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데다가 계란이나 무, 배추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 가격이 뛴 영향이 큰데요. 실제 물가 관련 체감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난 1년간 물가에 대한 인식은 2.7%로 0.3포인트 올랐고요. 물가 수준 전망 지수는 7포인트 올라서 2012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진 건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8%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예, 요컨대 정말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확정 공시가 됐는데 부분적으로도 좀 나왔나요? 네, 지난 6일에 일단 잠정 실적을 공개했고 이번에 확정 실적을 내놨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2,200억 원으로 애초 밝힌 것에 비해서 200억 원 늘었습니다. 매출액도 53조 3,300억 원으로 3,300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 영업이익 보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 3분기와 그리고 또 2분기에 이어서 역대 3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슈퍼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부분에서 4조 9,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반도체에서 한 겁니다. 또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도 상승해서 호황기인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18나노 D램이라든가 48단 VNAND 플래시 같이 기술력에서 좀 더 앞서가면서 이 호황을 아주 쏠쏠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스마트폰이 속해있는 IM 부분에서는 2조 500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는 각각 1조 3,400억 원, 그리고 3,200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 노트 7 단적으로 차별이 좀 있기는 했는데 갤럭시 S7 등으로 부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소비자 가전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가져온 것이 좀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랑 환율 효과가 물론 있었고요. 작년 3분기 말에 환율이 1,1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연말에 1,200원까지 올라와서 4분기에만 3,000억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액은 201조 8,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조 2,4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5년 연속 매출 200조 원대를 이어간 겁니다. 예, 기술력과 또 혁신으로 승부한 부분들은 역시 호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공시하면서 지난번에도 엘리엇과 얘기하면서 또 주주가치 제고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방안들 나왔습니까? 네, 실적 잘 올린 만큼 주주들에게도 통큰 선물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주당 27,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 규모가 3조 8,5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번 배당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서 4조 원 규모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얼추 규모가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삼성전자 주식 중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50.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서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배당 규모가 1조 9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받는 배당금도 1,900억 원이 넘습니다. 배당 말고도 이제 자사주를 9조 원어치 매입한 후에 소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증시에서 예상했던 게 6조에서 7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주주들은 이익을 얻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서 올해 1분기부터는 분기별 배당액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주주의 이익도 회사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쌀값 문제 계속 이야기가 지난 연말에 됐었는데 결국은 농가 살림살이 팍팍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농가 교역 조건 지수를 보니까 103.7로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로 0.7% 하락한 겁니다. 이 농가 교역 조건 지수라는 거는 농가 판매 가격 지수를 농가 구입 가격 지수로 나눈 것입니다. 네. 이게 100 이상이면 농산물 판매 가격이 기기용품이라든가 농업용품, 임금, 농기계 사용료, 이렇게 이제 농가가 농사를 지으려고 사들인 물품값이나 각종 비용보다 높다라는 뜻인데요. 네.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 농가 교육 조건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농가 교육 조건 지수가 하락한 것은 농가 구입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로 0.3% 오른 반면에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0.4%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축산물은 5.8% 올랐고 첨가물 가격도 1.9% 상승했는데 곡물이 9.4% 급락하면서 영향이 좀 좋습니다. 예, 쌀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스포츠와 경제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 명의 천재적인 플레이어보다는 여럿이, 즉 팀이 잘할 때 성과가 더 좋죠. 양질의 일자리도 같은 개념 아닐까요? 청년과 노년층은 특히나 정규 고용 형태가 아닌 인턴 형태 혹은 임시직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도 적고요. 고용 불안도 겪고 있습니다. 인턴 제도도 마찬가지 이런 악습 또 좋지 않은 제도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이미 세간엔 부장 인턴, 티슈 인턴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턴만 겪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장급이다라는 자조고요. 티슈 인턴은 티슈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기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구조라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팀으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와 또 대안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동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용, 일자리, 뭐 경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언제부턴가 취업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단계가 보편화됐거든요. 인턴짜리 구하러 다닌다. 이런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예,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지금 노동시장은 아무래도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갑이 되었고 청년이 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턴이 일을 하기 위한 원래는 이제 수련의 과정이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게 아니라 일을 찾기 위한 스펙이 돼버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8%인데요. 이건 네. 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고요. 또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한 3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취업 전선에서 경쟁하는 대학생의 경우 학점과 어학 점수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공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에 대한 이해나 능력보다는 이제 워낙 스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인턴을 스펙 쌓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인턴이라는 자격 요건이 또 있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인턴 제도, 뭐 미국 같은 나라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낡은 CEO가 다시 인턴으로 들어간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좀 나쁘지 않은 제도 아닌가요? 아, 그러면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공채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턴을 이제 선발해서 거기서 이제 직무 역량을 판가름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소위 말해서 인턴이 이제 취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변질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자, 우리나라는 뭐 기수 문화, 이 공채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은 이래서 한번 경험한 뒤에 평가받고 들어가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능력을 검증받고 들어가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데 한국은 많이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열정페이 같은 것들을 좀 꼽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먼저 이거는 이제 기업과 취업 준비생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기업은 인턴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이다 보니까 처우나 대우가 또 열악할 수밖에 없고 네. 최저임금제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또 기업도 인턴을 위한 제대로 된 직무 역량을 좀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단순히 이제 정부가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 매우기용으로 인턴을 좀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턴 자리조차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적으로 적성에 맞거나 이런 걸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인턴을 스펙 쌓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업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프로그램이고 또 그런 걸 할 여력이 없고, 학생, 또 인턴들도 마찬가지로 시간 때우는 상황인데, 좀 별개의 얘기로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영어를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배우고도 또 학원을 다녀서 또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사교육, 근교육 문제로 지적되는데,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물론 학문 연구가 중요한 목표지만,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취업을 위해서 또 커리큘럼을 하나 더 하는 느낌이거든요. 대학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선배 교수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운데요. 네네.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산업 현장을 거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강단에 서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뭐 교수들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문과 현장에 대한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러나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요즘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고 네네. 기존 교수들도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네. 커리큘럼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 교수들의 이제 뭐 학문적 고집도 있고 또 교육 행정 절차가 또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많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변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대학
대학보다는 기업이 직무교육을 좀 강화하거나 인턴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좀 찾아본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무형 인재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적 깊이도 중요한 능력일 텐데요. 당장 예. 일을 하는 것보다 좀 서로의 엇박자를 맞출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정부의 역할인데요. 네. 예, 일단 뭐 기업의 또 변화, 앞서 말씀하신 대학의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좀 정부가 제도라든지 지원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통계를 조금 살짝 살펴보면요. 네. 실업자 숫자는 보통 이제 통계상 실업자와 사실상 실업자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통계상 실업자는 101만 명. 그러니까 이 숫자도 작년에 처음으로 또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네. 또 사실상 실업자,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주 18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상 실업자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 350만 명에 달합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용노동부도 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 또 청년 취업 인턴제 고용 촉진 지원금 또 심지어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까지 강화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정부하고 지도자가 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어디까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의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지원보다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은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뭐 이런데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중소기업의 마케팅 예산은 뭐 제자리거나 심지어는 올해 더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업이나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의 판로를 강화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더 큰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님과 하는 인터뷰를 듣고 있다가 아마 이런 생각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기를 쓰고 인턴하는 것도 결국은 대기업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불균형 부분도 해소돼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네. 뭐 임금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또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인 모순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다양한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쉽게 답을 끄집어낼 수 없는 구조적으로 참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격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청년들이 이렇게 인턴으로 정말 부장 인턴, 티슈 인턴으로 돌면서도 유일한 베이스 캠프가 대학이거든요.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또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지 않습니까? 90% 예. 가까이 되는데 대학이 조금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어떤 것들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것을 꼽으라면 저는 뭐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1980년대 저희들이 졸업정원제를 하고 나서 그 제도하에서 대학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졌던 분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의 부모 세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실제 취업이 일어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하고 네. 또 취업 준비생이나 그들의 부모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부족한 중소기업의 임금을 좀 보존하기 위한 지원을 기업보다는 취업자에게 직접 좀 지원을 하면 좀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또 대학 교육이 아무래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인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인턴 학점제를 대폭 강화하면 아마 대학과 기업이 서로 또 윈윈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불만족하고 있는 현행의 인턴 문제점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화요일이면 속 시원하게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 또 비판하고 대안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들 지적해 봤습니다. 정말 인턴을 하는 분들도 기업도 서로 다 불만족인 이 인턴 제도, 괜히 낮은 또 양질의 열정 페이만 요구하는 일자리만 많아진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일단 당겨서 올해 초에 일자리 예산에 33% 가까이를 집중해서 보도되기로는 공무원 2만 명을 채용하겠다, 공공분야 2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보고 좀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이거 뭔가 알맹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효성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8일 지난주 목요일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두 가지 점을 좀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정부가 사실 1년이 멀다 하고 일자리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책들이,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이나 대책이 굉장히 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천착해 보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하고요. 네네.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해결할 역량도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 뭔가 지금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제가 앞서 지난 18일이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수요일입니다. 정정 멘트 드리고요. 자, 이 연간 예산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일자리에다가 일자리 예산에 투입한 돈이 72조입니다. 72조 원이요? 네, 72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우리가 정부가 다 만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취업자 기준으로 일자리 증가한 걸 보게 되면은 50대 이상에서 한 165만 개가 이제 지난 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좀 이렇게 증가했어요. 네. 근데 20대와 30대는 그러니까 한 10만 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6배 이상이라니까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만들어진 이제 일자리가 이제 주로 장년층이니까 소위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질라진 일자리로 이제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1분기에 내년 일자리 예산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상을 땡겨서 이제 지금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다른 예산 조기 집행하고도 이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에 이제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에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 보강 대책이라는 것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21조 3천억 원을 재정을 이제 편성해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의 재정 조기 집행 규모도 한 3분의 1 가깝게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땡겨 쓰겠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 진단을 했던 거죠. 네. 잘못 진단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본 예산에다가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시간에 몇 차례 지적했지만요. 네. 이게 잘못 진단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래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이제 식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제 이렇게 하방 리스크가 있다 보면 이제 일자리도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결국 일자리 예산, 내년도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게 17조 5천억 원입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땡겨 쓴다고 해가지고 과거 한 4년 동안에 이게 이제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겠냐 이거죠. 네, 지난번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임기가 남아봤자 짧으면 한 1분기까지 할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 편성에 대한 지금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추경 편성이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재정 운용 능력이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걸 이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결국 지난번에도 경제 대책에서도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런 얘기를 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장년층의 고용 증가는 파견법 개정, 뿌리산업 파견법 이런 것들이 지난 연초에 있었기 때문인데, 원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내수 부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취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 일자리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있지만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투입한 돈이 한 10조 원 가깝습니다. 네네. 근데 청년 실업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9.8% 10% 이제 육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13만 1천 명이 실업자가 증가했어요. 청년 실업자는요. 네. 그러니까 10조 원을 투입하고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접근을 못한 건데. 돈을 투입하고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경제의 이제 핵심 단위가 대기업, 제조업, 수출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핵심 경제 단위들이 다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네. 예, 12년부터 급락을 했고 13년부터는 대기업이 이제 역성장, 14년 제조업, 15년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 이제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 경제의 주력 부대가 붕괴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고용이 붕괴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네네. 그럼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경제의 주력 단위가 왜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가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핵심 단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만이 고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대책은 없이 항상 이제 미봉책으로 그러니까 질 낮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재정 투입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 부모님들이 들으면 선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공부문에 2만 명 가량 일자리를 올 초에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먼저 공무원 증원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인구 1000명당 이제 공무원 수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받고 있냐 국민들이 이걸 이제 가는데 절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보건, 소방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충원하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공무원 등 공공 부분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 해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사실상 실업자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공식 실업자에다가 플러스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구직 단념자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18시간도 안 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인데요. 이게 지금 한 454만 명 정도 됩니다. 45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공식 실업자의 거의 한 5배가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보게 되면요. 2013년부터 이게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 맥락 속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야당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공공부문 뭐 81만 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를 뭐 문재인 후보가 81만 개 공약을 연봉 2,200만 원짜리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연 한 17조 8천억 원이 들어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891조나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재정으로 이렇게 감당하기엔 사실은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만 기간 계산한 거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2만 개를 늘리겠다라는 정부 발표에 지금 교수님이 지금 해주신 설명을 대입해도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좀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나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 정책들 있을까요? 지금 그 일자리 문제는 뭐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기업도 좀 여기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가 좀 지원해줄 부분도 있고요. 네네.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에 이제 공공 부분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저는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라는 것,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라든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악화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의 기본 사업이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이제 제조업에 기반했는데 이게 자동화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요. 제조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제조업은 또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이제 경쟁력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학에서 교육 방식은 여전히 뭐냐면 제조업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에 안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교육하고
탈산업화 간의 미스매치가 저는 청년 실업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 저는 교육혁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지도 흐름이 이제 자본집약적에서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차이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민주주의 강화라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뭐 R&D 지원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화의 줄게 블랙리스트에 나오면서 결국 신기루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를 그러니까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제 엉뚱한 데서 힘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 그 그린 산업이나 클린 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IT 산업을 만들었던 벤처 자본 가지고 안 됩니다. 미국에서 이게 안 된다고 진단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금융 모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부분들인 거죠. 자,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도모 또 교육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나라도 개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응원해 주시는 만큼 한국 경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자리 문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